2028학년도 대학 입시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고1부터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간략히 묵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입 개편은 2019년부터 논의되어 2024년 완성 단계에 이르렀는데요. 대입 개편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짧게 언급한 뒤 통합수능 도입과 시험 과목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신 5등급제 설명과 학생 생활기록부 간소화, 대입 전형 간소화에 대해 설명한 다음 이러한 개편이 가져올 변화는 무엇이고 어떤 대비가 필요할지 간략히 이야기하겠습니다. 2022년 개정된 교육과정은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자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2025년 전면 실시되는데요. 학생들은 미국의 고등교육처럼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기 위해 현 내신 평가 방법을 개편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10대 청소년이 가장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입시 비리를 막고 입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입 전형 간소화 및 정시 확대를 높이고자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2028년 대입의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변화는 바로 공통 범위입니다. 기존의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은 학생들이 선택을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본래 선택 과목을 둔 취지는 학생 개개인의 적성에 맞추어 심화 공부를 이끌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학생의 적성과 아무 상관없는 그저 자신의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죠. 실제로 과학의 경우 지구과학은 34%가 선택했으나 물리2는 0.6%만 선택하였고 사회의 경우 생활과 윤리는 33%가 선택했으나 경제는 1%만 선택했습니다. 핵심 교과목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직업은 공통 과목으로 통일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공통 범위로의 변화는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없애는 융복합적 학문 인재상을 달성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공계의 문과 침범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각 과목별로 살펴보면 국어는 독서 문학이 공통이었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가 선택이었다면 이제는 문학,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모두 공통으로 시험을 칩니다. 수학의 공통이 수학 1, 수학 2, 그리고 선택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였다면 공통은 대수, 알지브라죠. 미적분 1, 확률과 통계가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영어는 동일하게 영어 1, 영어 2 공통이고요. 사회과학은 17개 중 택 2였는데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직업의 선택 과목은 없어지고 공통, 성공적인 직업생활만 남습니다. 기존에는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한문 등 9과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 기존 9과목에 심화수학, 미적분2와 기하를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통과목 체제의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배워야 할 학문 분야는 넓어지지만 공통과목 범주에 속하는 만큼 그 분야의 깊이는 얕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공통과목을 채택하게 된 이유는 이런 것까지 꼭 알 필요가 있을까 싶은 너무 세밀하고 깊이 있는 내용 또는 고도의 풀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소위 킬러 문항을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킬러 문항 때문에 사교육이 조장되고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고 믿는 거죠. 하지만 미래 먹거리 사업이 이공계에 몰려있는 현대사회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공계 인재 육성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미적분2와 기하 같은 심화 수학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이 현재 논의 중에 있죠. 사실상 미국의 경우 소수의 엘리트가 글로벌한 기업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은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지금처럼 G20 안에 머물려고 하면요. 엘리트 교육이 필요하죠. 두 번째 큰 변화는 내신 9등급을 내신 5등급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아무래도 30여 명 학생을 9개의 등급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한두 명까지 숫자를 변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또한 학생들이 맞추기 어려운 킬러 문항이 필수 불가결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5등급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5등급으로 완화하여 학생들 간의 변별력을 줄여 서로 간 경쟁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럼 9등급이 어떻게 5등급으로 조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면서 한 등급 간 속하는 퍼센티지는 많아지고 각 등급 간 퍼센타일은 듬성듬성해지죠.
100%를 놓고 9등급이 어떻게 5등급으로 바뀌는지 분포도를 막대로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반에서 6등에서 10등 사이 학생들의 경쟁이 기존 5등 이내 사이 학생들 간 경쟁보다 좀 더 치열해질 것 같아요. 9등급제에서 11%아일에 드는 학생은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9등급제에서 2등급이 5등급제에서 2등급이 되는 것이니까요. 반면 자사고, 외고, 과학고 등의 특목고 학생에게 5등급제는 조금 더 유리합니다. 1등급에 속하는 학생 수가 늘어나게 되니까요. 그러나 평균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9등급의 8등급이 5등급제에서는 5등급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선진국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내신 성적을 평가하지만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절대평가인 학업 성취도와 상대평가인 5등급제를 병행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취도별 분포 비율, 과목 평균, 수강자 수 등의 통계 정보 또한 제공하므로 두 평가 방법의 조합에 따라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으로는 고1에 상대평가를 하고 고2와 고3은 절대평가로 기록하는데 이런 일 때문에 고1 내신이 고등학교 전체를 대변하는 꼴이 되어서 고1 내신반에 올인하는 사교육이 생겨나 고1부터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1부터 고3까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 기재함으로써 고1에 몰린 경쟁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언급할 것은 대입 전형 간소화입니다. 교육부는 매년 그 학교의 교원수, 재정 상태 및 각종 평가 지표에 따라 그 대학이 받을 수 있는 입학생의 최대 정원을 결정해 줍니다. 그러면 대학은 각 부처 교수와 위원으로 임명된 교수들 그리고 해당 부서 직원을 모아 회의를 거쳐 몇 명을 선발할지 결정을 하는데요. 정원 내 입학이란 교육부에서 지정해준 입학생 최대 정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된 입학생 수를 말합니다. 흔히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이 정원 내 입학으로 들어옵니다. 정원 내 입학생은 학생부, 수능 등 일반적 방식으로 모집하는 일반 전형과 특기생 중심 혹은 대학이 원하는 재능을 가진 특정한 학생을 뽑는 특별 전형으로 나뉩니다. 정원 외 입학은 허락받은 입학생 정원 외에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을 뽑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대학의 자율이지만 교육부의 공고사항에 부합하게 학생을 추가로 뽑습니다. 따라서 정원 외는 특별 전형으로 뽑는 것이 흔하죠. 대입 전형 간소화 작업으로 먼저 교육부는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는 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2000년에는 수시가 3.4%밖에 되지 않았는데 2007년 처음으로 수시 모집 인원이 51.5%로 정시 모집 비율 48.5%를 넘어서더니 최근 3년간 정시 모집은 25% 미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일수록 수시 모집이 88%나 되는 등 수시 전형이 더욱 일반화되었습니다. 참고로 입학 전형별 학생들의 대학 학업 성취도를 살펴볼 때 정시보다는 수시 학생이 좀 더 높은 GPA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죠. 이에 교육부는 공정성 향상을 위해 정시를 확대하거나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대학이 학생들을 뽑기 전에 교수들끼리 모여 회의를 하는데요. 총장의 성향이 사실 좀 중요합니다. 대학마다 입학사정 기준이 다르고 해마다 달라지는 것도 실제로는 입학처장을 비롯한 총장과 그 위원회의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교수들마다 본인이 원하는 학생들의 수준이나 기준이 있는데 총장이 어떤 기조로 대학을 끌고 나갈 것인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면 처장이나 교수들도 이에 따르는 편이기는 해요. 그런데 가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분이 계시면 그 의견에 끌려가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솔직히 특정 교수를 밀어주려고 혹은 특정 교수를 쫓아내려고 학교의 규정을 멋대로 왔다 갔다 바꾼 이런 대학은 없어져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수시나 정시 모집에서 학생부와 수능 위주로 입학생을 뽑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술 위주 전형도 축소하는 것에 동의하고요. 논술이라는 것이 중요한 지표이기는 하지만 그 논술 주제가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떻게 유출될지 막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건 있죠. 교수들끼리 품앗이해서 입시 비리를 하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대입 전형 평가 항목을 최대한 객관화하고 형평성에 맞는 것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8년 대입에선 정시를 좀 더 확대하게 됩니다. 사실 수시를 보더라도 수능 점수가 너무 떨어지는 학생을 교수들이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특히 좋은 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수들이라면 제자 욕심이 나거든요. 학습 태도가 좋은 학생을 가르칠 때와 학습 태도가 나쁜 학생을 가르칠 때 교수가 느끼는 피로도는 확실히 다르긴 합니다. 아무래도 성적이 좋은 학생들의 학습 태도가 좋은 경향이 높기 때문에 이왕이면 다 홍치마라고 수능 점수가 높은 학생을 원하는 거는 현실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2028년도에 달라지는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한번 요점 정리해 볼까요?
먼저 통합 과목에 따른 변화와 대비입니다. 적성에 따른 선택이 아닌 복잡한 점수 유불리에 따라 선택했던 것을 이제 없애는 거죠. 선택 과목 내의 자세한 내용과 풀이 기술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전 범위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통합적으로 정리하는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통합 과목에 따라 킬러 문항이 줄어들 수 있고 사교육이 완화될 수 있는데요. EBS는 50% 연계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계의 문과 침공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5등급제에 따른 변화와 대비. 고1에만 상대평가 9등급을 적용하면서 고1의 성적이 고교 전체의 변별력을 가늠하기 때문에 고1 내신반 열풍이 불었었는데요. 이제 고1부터 고3까지 전체적으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같이 병행 기재함으로써 고1 경쟁이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장점은 있지만 고3까지 내신에 신경 써야 하는 단점도 있죠. 그러나 기존의 9등급제는 세세하게 한 명 한 명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킬러 문항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5등급 완화로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논술형 평가, 소수령 평가 확대가 가능합니다. 3번 고교 학점제 도입에 따른 변화와 대비. 학생의 선택 과목이 내신 평가에 직접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학과나 학부, 이런 진로와 연계된 과목의 선택이 중요하죠. 대학 진학 후에 학업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학업 계획을 수립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대학은 학생들의 이수 과목, 학점, 성취도가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한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따라서 학생들의 학업 이력과 성장 과정이 어떻게 기록되는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네 번째, 학생부 평가 변경에 따른 변화와 대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축소되어 교사의 과도한 기재 부담을 완화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간략하고 핵심적인 기술 그리고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생기부가 작성될 것으로 기대되고요. 학생부 기재 항목 중에 비교과 활동 등 학생부 기재 항목이 축소됩니다. 자격증이나 인증 항목, 수사 경력은 개수를 제한한다든지 부모 정보 등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다양한 학습 과정과 성장 발전에 초점을 맞춘 서술식 평가, 플립 러닝이나 프로젝트 수업이나 활동 중심 수업에서 학생이 어떠한 태도로 참여했는지 등을 기술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에 맞추어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은가? 먼저 중학교에서는요, 고교 과정의 기반이 되는 수학, 과학, 영어의 기본 교과목의 기초 다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개념을 충실히 이해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배워야 하는 범주는 넓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통합 교과목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념 간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하고 흐름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내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단순 암기가 되거든요. 단순 암기가 되면 그 넓은 범주를 다 외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핵심적인 것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 나머지 것들은 외우기가 쉬워져요. 이제 GRE 시험을 치잖아요. 미국의 대학원을 들어가려면 GRE 시험을 치는데, 처음에는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저도 요령이 없어서 그냥 영어 단어와 한글 뜻, 영어 단어, 한글 뜻 이렇게 외웠었어요. 그런데 영어 단어를 하루에 400개씩 공부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어느 정도 이 영어 단어의 조합이 있어요. 소리의 조합, 접두사, 접미사로 정확히 나눠지는 단어들도 있지만, 물론 이제 합성어야 너무 쉽죠. 다 눈에 드러나니까. 하지만 단어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다른 단어들을 같이 놓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큰 뜻, 그래서 문장 속에서 단어를 공부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되거든요. 이게 단어를 읽게 되면 나중에는 모르는 단어, 처음 보는 단어를 봐도 그 뜻이 유추가 돼요. 영어 단어를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내가 하나의 전문 용어, 그 전문 용어의 의미와 핵심적인 기본적인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요, 그 주변에 오는 것들은 100번, 200번 외우지 않아도 10번, 20번을 외워도 기억에 남게 돼요.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예요. 그냥 단순히 이 단어는 이 뜻이야가 아니라 이 단어가 이 뜻이 되는 과정, 그리고 이 단어와 연관된 다른 단어들이 어떻게 유사성을 띠고 있고 어떤 문장에서 쓰이는지 개념을 설명을 많이 해주려고 그래요. 기본 개념. 왜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 왜 이런 의미가 이 단어가 되었는지, 그거를 이해를 해야 나머지 것들이 곁들여서 오는 거고 외우는데도 노력이 덜 듭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핵심 개념을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많은 것을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요. 정말 중요한 거 몇 개 몇 개를 깊이 있게 하는 거는 중학교 때 이미 해야 돼요. 용어들에. 두 번째로는 진로 탐색을 중학교 때부터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는 그 과목 공부에 올인을 해야 돼요, 정말. 그래서 중학교 때는 미리 내가 어떤 거를 하면 좋을지, 고등학교 가서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하면 좋을지를 지금 미리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활동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진로 탐색을 하는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여기에 관련된 경험들을 해보는 게 좋아요. 정말 중학교 때가 마지막이거든요. 초등학교 때 미리 해놓으면 좋지만 사실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의 꿈이 너무 바뀌어요. 중학교 돼야 조금 더 진지하게 자신이 뭘 할 것인지 조금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 시기에 같이 진로를 탐색을 해보는 게 좋고, 그리고 학업 계획 플랜을 미리 잡아보는 거예요. 진로에 필요한 것들을. 고등학교 가서 얼마든지 수정은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중학교는 시행착오를 해도 되는 시기잖아요. 내가 학업 계획을 플랜하는 데 있어서. 고교 학점제에 대비해서 자기 주도 학습 습관을 기르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게 뭐야?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느 대학에 어느 교수가 있는지, 어느 고등학교를 가는 게 유리하고, 고등학교 가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한 번씩 아이와 함께 이 플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고등학교 가서는 교과서 중심으로 가야 된다. 킬러 문항도 없을 거고 선택 과목이 없어지면서 아주 세세하고 자세하고 학교에서 다 커버하지 못할 부분의 내용들을 시험에 별로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EBS 연계는 50% 정도로 남아있다고 하니까요. EBS나 교과서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좋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을 할 때는 내가 집중을 할 수가 있잖아요. 통합이 되니까 집중하기는 어렵거든요. 이 흐름, 개념의 연결, 유기적 관계 통해서 방대한 것들을 알아야 돼요. 방대한 건 단순 암기로 안 돼요. 기본에 충실하고 폭넓게 공부해야 되고 통합적이고 논리적으로 이 방대한 지식을 정리하는 능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 과목 선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학 전공 연계 과목을 하면 좋다.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고 대입이랑도 연결이 되는데 본인이 원하는 대학의 학과 전공 또는 학부에서 필요한 과목 또는 관련 있는 과목들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선택한 과목들이 내신 성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중학교 때 미리 어느 정도 내가 진로를 정해놨다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정시를 늘린다고 했죠.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수능을 준비를 하면 좋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수능 체제와 정시 확대가 목표이고 수시 정시를 통합하려고 하고 있고 수시를 하면서도 수능 점수도 보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수능 대비를 병행하고 정기적으로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력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2028년 대학 입시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028년 대학 입시의 중점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공정성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모 찬스를 배제할까? 여기에 많이 초점이 되어 있고, 사실 킬러 문항의 배제라고 하는 것도 부모 찬스와 연결이 되어 있죠. 어떤 특정 학원을 가면 이러이러한 내용들의 킬러 문항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그 킬러 문항을 통해서 내가 상위권 대학에 진입할 수 있다. 이런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수능 문제 출제위원들도 기존의 카르텔을 제거하기 위해서 특정한 어떤 조건이 되는 인력 풀을 만들어 놓고 그 풀 안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한다고 해요. 그거는 좋은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2028년도 대학 입시 개편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